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90점, 90점까지 맞을 거면, 사실은 90점이 마의 점수예요. 90점을 넘기는 거는 공부를 잘해도 쉽지가 않아요. 90점 맞으면 합격은 하지. 근데 9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다른 수업과 좀 달리 수업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간명할 겁니다.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짧게 치고 빠지고 중심을 골격을 중심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서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또 추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론 강의에 다 다뤄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너무 많은 걸 쏟아부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 뼈대가 기억이 안 나요. 처음부터 살을 다 붙일 수는 없고요. 이론 강의할 때는 전체적으로 스케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색칠은 뭘로 하는 거냐면 그 문제 풀면서인데, 문제 푼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기출 문제입니다. 그냥 기출 문제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시험이 초반에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그 다음에 서울시 9급, 7급 이렇게 해서 4번의 시험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사복직까지 하면 이제 5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존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못 푸는 문제가 있었느냐?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문제 풀이 가장 좋은 이제 학습 범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달까지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출 문제를 다 풀어놨습니다. 그거를 또 각자 공부하는 그 직렬들마다 또 이제 그 9급이냐 7급이냐에 따라서 보실 수 있도록 직렬별로 다 잘라가지고 최근 5년간 문제들을 풀이를 해놨고, 짧게 보실 수 있도록. 매직행정법의 가장 기본은 항상 스몰 스텝입니다. 그래서 수모 문제는 초반에 약간 호흡이 길기 때문에 10개씩 잘라서 수업을 했고, 하프 모의고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5년치씩 해가지고 인강으로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이론 강의 듣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해줄 때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론 강의 듣고 나서 그 기출해설 특강만 들어도 90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직전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매직 스쿨 트레이닝 코스 들어오시면은 90점 뽑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학생들마다 다 개인차가 조금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특강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출해설 듣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시면 굳이 안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개입니다. 기본 강의, 기출해설. 이론 강의로 기본 강의, 매직 1, 2, 그 다음에 기출해설은 직렬별로 다 잘라져 있으니까 그거를 1년 동안 매일 30분씩만 들으세요. 그 50분씩 잘려있구나. 50분씩만 들으세요. 언제 공부하는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아침에 6시 정도 보통 기상을 할 텐데, 기상을 하고 나서 약 30분 정도가 머리가 가장 맑아요. 그때 행정법을 써야 됩니다. 행정법은 이해를 하는 문제지 다른 과목처럼 암기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살아있을 때, 눈 뜨자마자 기본 강의 끝나고 나잖아요. 9월, 10월까지 해서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50분씩 기출해설 특강 하나씩 들으시면은 시험본 준비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271페이지 기초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은 규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이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문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규범의 준말입니다. 법규범의 준말은 법규고, 법규의 준말은 법이에요. 다시, 법규범이 법규로, 법규가 법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이다 그러게 되면 이제 법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법규범이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이걸 알려면 먼저 규범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더 큰 개념부터 접근을 합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하라는 거지.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규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규범, 관습규범, 도덕규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럼 뭐야?
종교규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절날은 이제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절하고 세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관습규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관습이고, 그 다음에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한테 반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게 바로 뭐예요? 도덕규범이 되는 거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법규범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 행위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강제가 수반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법규범이라는 겁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거의 못 갑니다. 네, 일요일 날도 막 수업이 있고 막 이래버리면은 기절해버리고 못 일어나고 막 이래버리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누가 나를 강제하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그냥 좀 찌릴 뿐이죠. 네, 거기까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규범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어요. 그 얘기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어떤 구속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의무를 부과한다. 그 얘기는 구속력이 미친다라는 뜻이거든. 상대방을 구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제력이 인정된다라는 말은 구속력이 인정된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오케이? 강제력은 언제나 구속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법규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 기준이라고 했는데 구속력이 미치는 거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작위라는 게 있고 부작위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 작위, 무엇을 한다는 거야. 그럼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부작위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부과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행위 기준을 정한다고 했고요. 그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있는데, 작위의 측면에 있어서도 권리와 의무가, 부작위의 측면에 있어서도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야? 그러면 법규범은 뭐를 정하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여기까지 도달이 되겠죠. 흐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수많은 규범들이 있어. 그 중에서 강제력을 갖고 있는,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규범을 우리가 법규범이라고 그래. 근데 그 행위 기준에서는 행위가 작위하고 부작위로 나눠질 수가 있어. 작위의 측면에 있어서도 권리와 의무가, 부작위의 측면에 있어서도 권리와 의무라는 게 존재해. 그러면 법은 결국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게 바로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의 실체입니다. 법의 실체. 그러면 법에는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공법과 사법, 이거 말고요. 우리가 다루는 법은 공법이야. 앞에서 우리 7법 얘기했죠. 헌법이 있고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이런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공법하고 사법하고 한번 나눠볼게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법은 2개 빼고 나머지 전부예요. 5개. 헌법, 그리고 행정법, 그리고 형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게 바로 공법입니다. 국가가 어떤 공권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소송 절차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으로 분류되는 게 바로 2개입니다. 민법하고 상법,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각각의 공법 쪽에도 마찬가지고 사법 쪽에도 마찬가지고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 실체법이라는 거하고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체법은 뭐냐면 법의 실체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실체법이야. 그럼 절차법은 뭐냐? 실체법을 실현시키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절차법입니다. 법의 실체를 규율하면 실체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법의 실체는 방금 뭐라고 했죠? 권리 의무라고 했잖아요. 권리 의무. 그러니까 결론은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은 바로 실체법이 되는 거고, 이것은 공법에서도 사법에서도 둘 다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실체법을 실현시키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절차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실체법, 절차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다 그러면 실체법을 말하는 걸까? 절차법을 말하는 걸까? 우리가 법상 이래버리면 그거는 실체법 말하는 겁니다. 실체법. 우리 행정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행정법은 예를 들어서 민사법이라고 하게 되면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어떤 실체법이 있어요.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민법과 상법이라는 실체법이 있어요. 그 실체법을 실현시키는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면 절차법으로서 뭐가 있냐? 민사소송법이 있는 거예요. 또 형사법에 있어서는 실체법이 무엇이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가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다루는 법이 바로 형법입니다. 그게 바로 실체법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형법을 실현시키는 절차, 그게 바로 형사소송법이 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행정법은 어떻게 되냐? 우리 행정법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우리가 행정작용법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지. 행정작용법이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게 실체법이에요. 실체법. 그게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용법 안에는요, 국가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도 제시돼 있어. 그래서 이름이 작용법이야. 근데 그 3천여 개 개별법, 그게 작용법이잖아. 그 3천여 개 개별법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리 의무도 같이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3천여 개 개별법은 국가 측면에 생각하게 되면 작용법이고 국민 측면에 생각하게 되면 실체법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운전면허 정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해서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면 되겠어? 안 돼? 안 되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게 되면 다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와요. 취소 처분이 나. 그럼 여기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하고 있는 거야. 의무 부분이죠. 의무 부분.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건데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국가 쪽에서는 우리한테 뭘 하게 되는 거야? 면허 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도로교통법 안에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 무면허 운전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실체법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그 안에는 국가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법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절차법이라 죄송합니다. 작용법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3천여 개 개별법은 국민의 측면에 있어서는 실체법 그 다음에 국가의 측면에 있어서는 작용법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법 안에는 실체법이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정소송 절차도 행정법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행정법 안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거야? 실체법도 있고 절차법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민사법은 실체법, 절차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형사법도 실체법과 절차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은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원래 법 그러면 실체법을 말한다라고 했고요. 우선은 그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로마자 2번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 법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걸 우리가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해요. 법원은 집 원자를 쓰게 되면은 뭐 행정법원 뭐 이렇게 하면은 저기 이제 서초동에 있는 법원 얘기하는 건데 그 집 원자가 아니라 무슨 글자를 쓴다? 근원 원자를 써봐요. 근원 원자를 써버리게 되면 그거는 뭐가 법인데 도대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의 인식 근거, 법의 뭐 연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법 체계가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가 있는가 하면 법의 질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영국이나 미국 쪽과 같은 영미법계라는 것도 있다고 했죠. 이게 서로 완전히 반대예요.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따로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지금 273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유럽의 대륙 쪽은 워낙에 전쟁이 많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을 성문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침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요 굳이 성문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문 상태로 문서로 되어 있지 않다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탄력성 있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불문법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문화가 되어 있다 활자화가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에 따라서 성문법이라는 게 있고 불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활자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다 나눴는데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성문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야. 먼저는 성문법 있으면 성문법 적용해. 그리고 나서 성문법이 없으면 불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거꾸로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요, 걔네들은 불문법이 먼저입니다. 불문법이 원칙이야. 판례가 법이야. 걔네들은 판례가.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미국이나 영국 애들 같은 경우에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는 법전을 사요. 근데 걔네들은 판례집을 사요. 우리는 법전을 사면 5만 원이 삽니다. 판례집을 한번 사면 공부 시작할 때 한 3천만 원 듭니다. 그래서 판례집을 다 사고 쌓아놓고 시작해야 돼요. 왜? 이거랑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판례 사건에 걔네들은 사건명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명을 보고 지금 사건하고 유사 사건을 찾은 다음에 옛날에는 어떻게 판결되었는지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방법이 돼. 근데 우리는 판례가 법이 아닙니다. 옛날 판례가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판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법대로 그냥 성문법대로 해석을 하게 돼요. 영미법계는 뭐가 우선이라고? 불문법이 우선이고 불문법이 없는 쪽에 있겠지. 뭐가 없을 때? 판례가 없을 때.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가 과거에 있었으면 좋은데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판례가 없어. 그럴 땐 성문법을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이 실체법 부분은 우리는 대륙 쪽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는 대륙법계의 영향도 받고 영미법계의 영향도 받고 양쪽의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륙법계는 일제강점기 때 영향을 받았고 영미법계는 미군정 시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쪽 다 영향을 받았는데 실체법, 절차법 두 개로 구분을 한다면 실체법의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대륙법계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절차법 측면에 있어서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법 그러면 실체법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는 대륙법계 영향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실체법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차법, 소송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오히려 우리는 영미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체법 측면에서는 대륙 쪽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성문법이 먼저겠죠. 성문법, 우리나라의 성문법 순서대로 생각하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행정입법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행정기관도 법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맨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 맨 꼭대기에 우리나라 최고법, 헌법이 이렇게 있겠죠. 헌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 다 있어요. 거기 교재에 보면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272페이지에 보게 되면 딱 중간 부분에 헌법에서 법률을 쭉 내려가죠.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법률 그 다음부터가 이제 행정 입법이에요. 이제 행정기관의 가장 꼭대기엔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행정 입법을 하면 국가기관 쪽이야. 국가하고 지자체 쪽이 있지. 국가기관 쪽에서 그쪽의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면 그런 걸 우리가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만들면 그게 바로 대통령령이 돼요. 대통령령. 이거는 실정법상으로는 시행령이라고 부릅니다. 시행령. 그러니까 강학상으로 대통령령 그러면 실정법상으로는 시행령이 되는 거야. 시행령. 헌법 제7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리령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 바로 밑에는 이제 총리죠. 국무총리가 만드는 총리령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실정법상 시행규칙 이렇게 말합니다. 시행규칙. 그 다음에 이제 각부 장관들 있죠. 각부 장관들이 만드는 게 바로 부령이야. 부령. 이것도 실정법상으로는 시행규칙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국가기관이 만든 거고, 그 다음 단계 가시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도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자치법규. 그리고 자치법규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지방의회가 만드는 걸 우리가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만드는 걸 규칙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치법규의 종류는 크게 조례하고 규칙하고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시도. 그죠? 서울특별시라거나 경기도라거나 인천광역시라거나 이런 식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시군, 자치구
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급이 달라요. 체급이.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보다 체급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크고, 그 다음 이렇게 비교해요. 자치법규로서 조례하고 규칙을 비교하게 되면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법이에요. 조례가 규칙보다. 그러면 광역으로 치게 되면 광역조례가 광역규칙보다 위고, 기초로 치게 되면 기초조례가 기초규칙보다 위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비교해봐요. 광역에 있어서의 규칙하고요, 기초에 있어서의 조례하고요,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상위법이 되는 거냐? 체급 자체가 달라요. 체급 자체가. 그래서 광역 규칙 쪽이, 광역 쪽 마이너가 기초 쪽의 메이저보다 더 높아요. 더 높기 때문에 광역 규칙이 먼저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래 나오겠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있고,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성문법. 성문법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게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세상의 모든 사건을 다 그 규율하는 법들이 만들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쪽에는 불문법이라는 걸 적용을 시키게 돼요. 불문법의 종류는 크게 3개가 있어요. 판례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고, 조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개. 뭐가 있다? 판례법, 조리법, 관습법,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영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판례가 법입니다. 걔들은 판례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판례가 법이 맞아요. 우리는 판례가 법이 아닙니다. 판례가 법이 아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 가장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이라는 것이 국민이나 아니면 사법부에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칩니다. 안 미쳐요. 어디에만 미치냐면, 이걸 비교하세요. 사법부에는 2개가 있죠. 일반 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헌재가 상당히 좀 많이 유명해졌죠. 그때까지 헌재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이정미 재판관이 제일 유명해졌었죠. 그래서 이 판례는 어디까지만 구속력을 미치냐면, 일반 법원은 있잖아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이 일반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건이.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없어도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 구체적 재판, 추상적 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건을 특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구체적 규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체성. 사건을 특정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런 것을 추상적 규율이다, 추상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이 일반 법원이 있죠. 일반 법원은 구속력이 있어봐야, 그 사건에 있어밖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이 있는 거야. 그런 건 법 아닙니다. 법이라는 건 뭐야?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될 수 있어야 법이거든. 근데 우리 판례는 그 사건에서만 구속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법원조직법에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례가 법이 아니에요. 그럼 불문법은 2개밖에 없다. 뭐랑 뭐? 관습법하고 조리법하고. 관습법은 어떤 게 관습법이냐면, 헌재가 뭐 서울이 관습법상 수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당황스럽게도 했는데요. 관습법이라는 것은 반복된 우선 관행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관행이 반복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나 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법적 확신을 동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2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예요? 반복된 관행이 있어야 됩니다. 반복 관행. 그 다음에 법적 확신을 동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법이라고 국민들이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가 결정을 내리냐? 그거는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어쨌든 법적 확신도 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것은 맞는데, 그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거다? 법원이 하는 거다. 근데 이런 관습법이 많을까?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관습법은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죠?
전부 다 모든 것을 성문화시킨 법으로 다룰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사전에 다 일일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은 당연히 공백, 흠결 영역들이 있어요. 그 흠결 영역들이 문제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헌법은 27조에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반드시 그에 따른 판단을 내려줘야만 합니다. 근데 법원은 뭘 가지고 재판을 해요?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이 없는 영역의 문제야. 법이 없는 영역에 대한 사건을 가져와 가지고 나보고 재판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법이 없는데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럴 때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최종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그게 조리법이에요. 조리법. 예, 그래서 조리법이라는 게 나서게 되는데, 조리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부조리 이런 거 알죠? 부조리. 와, 부조리하다 진짜.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조리법에 위반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조리 하다라는 얘기는 조리법에 위반된다는 거야. 그러면 조리는 뭘까? 부조리하다는 게 무슨 뜻이었었어? 우리 일반적으로 쓸 때 부조리 그러면 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뭐야 저게?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거지. 부조리하다라는 건 조리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리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입니다. 말은 그냥 뭐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니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냥 일반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 기준이에요.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리를 우리가 일정하게 좀 유형화시켜 놨습니다. 유형화시켜 놓은 게 바로 뭐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어. 법의 일반 원칙들 중에서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거야. 일반 원칙들 중에서 그게 행정법으로 오면 그런 걸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원칙에다가 그냥 행정법을 갖다 붙이면 되고요. 갖다 붙이면 그게 조리법입니다.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이런 게 있습니다.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우리 작용법 가게 되면 엄청 다루게 됩니다. 사실은 서술 파트입니다.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눈으로 한 번만 익혀놓을까요? 방금 얘기한 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판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고 했어. 그 다음에 관습법이라는 게 있는데 관습법은 반복된 관행과 법적 확신을 동반하면 되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법에서는 조리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조리법. 이 조리법은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필요한 불문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조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이런 게 있습니다. 목동부실사. 이런 내용들은 어디 있느냐? 이런 내용들은 뒤에 가면 두 문자가 있어요. 두 문자. 두 문자 교재 뒤에 알기 쉬운 행정법 바로 앞부분에 두 문자가 있을 건데 거기에 나옵니다.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간단하게 눈으로만 확인을 좀 할게요. 첫 번째, 비평신자라는 것은 평신자도 아닌 목동은 다리가 부실해서 사막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바로 구약시대 공의의 하나님의 바로 불문법 원리였었습니다.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 그때는 공의의 하나님, 잘못하면 그냥 다 죽이셨어요. 근데 당시에 나오는 사람은 목동밖에 안 나와요, 성경책에. 그래서 목동이야, 목동.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닌 거야. 일요일날 가서 예배도 안 드려. 평신자도 아니야. 그럼 이건 믿음이 없는 놈이잖아,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목동을 못하게 다리를 부실하게 만들어서 굶어 죽여버렸었어요. 이게 구약시대 공의 하나님의 조리법 원리, 불문법 원리가 되는 겁니다. 종교차별이에요. 그죠? 종교차별. 뒤에 가면 불교 나와. 뒤에 나오면. 첫 번째 비가 뭐야? 비례원칙입니다. 비례원칙은 너무 과하면 안 된다.
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새를 대포로 쏘면 안 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새를 대포로 쏘면 안 된다. 너무 과하지 마라. 평등 원칙은요. 합리적인 차별 사유 없이 함부로 차별하지 마라.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조례해 보게 되면 5급 공무원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뭐 조례를 위반했을 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게 되면 5급 공무원 미치면 막 200만 원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그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거 생각해 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산재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뭐 재해를 당할 수 있죠. 다치거나 죽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재해를 당해서 치료를 받았단 말이야. 병원 가서 요양을 했는데 치료를 받고 나니까 얼굴에 흉터가 남았어. 흉터가 이렇게 남았는데 흉터가 7cm가 남았어.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7등급을 인정했었어요. 산재법에서. 남자는 12등급을 인정해요. 이게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거야? 남녀 차별이잖아요. 7등급이면은 이게 등급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보험금을 장애급여를 더 많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이뻐야 되고 남자는 못생겨도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차별을 가지고 있다면 요즘 남자애들 이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차별은 잘못된 거예요.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해갖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신뢰보원칙입니다. 신뢰보원칙 이건 이름에 나와 있죠?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어떤 건축 허가 같은 것들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약속한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법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구속원칙입니다. 자기구속원칙이라는 거는 한번 우선 쭉 들어 놓으셔야지 뒤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기구속원칙은요, 법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행정청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라는 걸 부여해놨어요. 그런데 예전에 행정청이 어떻게 했냐, 이런 경우에는 뭐 3개월 영업정지한다 이렇게 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구속되는 거야. 나중에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도 3개월 영업정지를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구속된다. 자기구속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 위반, 동기 부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당한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동기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부당결부금지원칙.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런 걸 생각해봐요. 내가 레카 운전을 할 수 있는 일종 특수 면허가 있어요. 근데 그 레이카 있잖아요. 레이카를 내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취소받게 됐어요. 근데 나는 2종 보통도 가지고 있어요. 2종 보통하고 1종 특수하고 두 개를 갖고 있어. 근데 내가 레카를 음주운전을 했어요. 근데 내 두 개의 모든 면허를 다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관련성이 없는 면허까지도 취소한 거야.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것은 음주운전해가지고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미는 목적은 뭐냐면 다시는 그 차량을 다시 음주운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카는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원래 운전 못해요. 이걸로 운전한 게 아닙니다. 레카 운전을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면허 중에 1종 특수를 가지고 운전을 했던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음주운전 못하게 하려면 어떤 면허만 취소해야 돼. 특수 면허만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엉뚱하게 딴 면허까지 취소하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야. 그 다음에 실권의 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판례가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3년 동안 면허 취소를 안 한 거예요. 3년 동안 아까와 같습니다. 개인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면허를 취소당하고 택시 면허 취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어.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면허를 취소 안 해요. 1년이 지나도 면허를 취소 안 해요. 2년이 지났고 끝내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면허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냐면 이 신뢰보원칙이 더 강화되는 거야. 신뢰보원칙이.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나한테 면허 취소를 안 하려나 보다 라는 신뢰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는 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행정청은 더 이상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오인, 이거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비평신자, 목동부실사라는 뭐가 등장한다? 조리법. 요 내용이 됩니다. 성문법을 먼저 적용하고 불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요, 행정법에서는 불문법으로는 조리법을 보통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있는 얘기는요,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죠. 우리는 호의관계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수업 끝나고 내가 밥 좀 사줄까? 뭐 이렇게, 끝나고 내가 술 한잔 살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술을 안 샀다 라고 하고 날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냥 하는 말이죠, 우리는. 그쵸? 다음에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안 먹습니다, 서로. 그쵸?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 거야. 호의관계, 그냥 호의로 한 얘기야, 호의로 한 얘기. 이거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생활관계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바로 뭐예요? 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 즉 법률관계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법은 무슨 법이요? 실체법,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죠. 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 그게 바로 법률관계야. 법은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거야. 그러면 법률관계는 무슨 관계야? 권리 의무 관계죠. 권리 의무 관계죠. 법률관계는 이제부터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법률관계라고 하게 되면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대륙법계, 영미법계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은 재미있는 옛날 얘기. 그 다음에 274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전체 이익으로서의 공익을 보호하는 법이 공법, 개인의 이익으로서 사익을 보호하는 법이 바로 사법이 되는 것이다. 뭐 사회법, 노동법 이런 거는 저쪽에 제가 노무사 가르칠 때 하는 말이니까 필요 없고요. 그래서 법률관계는 법이 적용되는 권리의무 관계라고 했는데, 공법에도 실체법이 있고 사법에도 실체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법상 법률관계, 사법상 법률관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관계, 사법관계 항상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도 역시 공법관계에서만 행동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국가도 우리하고 사법관계에서 행동을 해요. 이거 다 뭐야? 앞에 있는 거, 이거는 공법상 원리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 국가도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뭐 PC도 있어야 되고, 볼펜도 있어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걔네들이 그런 걸 사는 걸 뭐라고 하냐? 조달청, 조달행정이라고 그래요. 조달행정.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물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는데, 만약에 삼복 컴퓨터를 샀다가 지난번에 삼복 컴퓨터를 샀어. 그러면 이번에는 국가는 삼성 컴퓨터를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LG 컴퓨터를 사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사인 간의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그냥 성능 좋고 싼 거 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공법관계 문제라고 한다면 뭐에 적용을 받게 되겠어요? 공법 원리에 적용을 받게 될 거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적용을 받게 될 거고, 그 중에 평등 원칙에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샀으면 저기서 한번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서 한번 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국가도 사법관계에서 행동을 재산권 주체로서 우리랑 똑같은 지위에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 275페이지로 가게 되면 275페이지, 우리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지금은 권력이 분립이 됐죠. 권력이 분립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입법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입법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 사법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입법부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냐? 얘네들은 법을 만들죠. 법 제정 작용을 하게 됩니다. 행정부에서는 그 제정된 법을, 제정법을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는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얘는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순서입니다. 순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제일 먼저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법을 집행을 해야 되고, 그 법 집행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제대로 행해졌는지 사법부에 이렇게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권력 분립에 반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순서를 절대 깨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권력이 분립이 되니까 얘가 뭘 만드는 거야? 얘가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을 만드는 거고, 이 법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행정권 행사, 이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법권 행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이 분립됐기 때문에, 이 권력이 이런 식으로 분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산발이로 해서 뭐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냐면 법치주의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 이거야. 법치주의라는 게. 만약 이렇게 권력이 분립되지 않았다면 법에 따라 다스린다, 법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권력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던 시절이 바로 언제냐? 인치주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절대왕정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인치주의, 군주 얘기하는 거죠. 왕은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가 그 법을 집행을 하고 또 자기가 또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권의 행사를 모든 권력을 왕이 전부 다 가지고 있더라 이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권력이 분립이 됐고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행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하고 27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77페이지. 우리가 재판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재판을 한다. 재판이 뭐야? 재판은 사법부의 의사표시입니다. 법원의 의사표시예요. 법원이 의사표시하는 걸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받지 않습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그 받은 수소한 그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재판의 종류는 3개가 있어요. 판결이라는 게 있고 결정이라는 게 있고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결, 결정, 명령 3개가 있는 겁니다. 3개가 이렇게 나눠진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도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죠. 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건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법원이 의사표시하는 게 판결이에요. 최종적 판단이 바로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간 절차에 대한 문제들이 있겠지. 중간 절차에 대한 문제들을 재판하는 게 바로 결정과 명령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판결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결정,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요. 이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이해관계인들을 그 재판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와요. 데리고 들어와갖고 원고하고 피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그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해요. 당할 피자를 써가지고 원고하고 피고가 있는데 보통 원고하고 피고하고 이렇게 1대1 싸움이 아닙니다. 1대1 싸움이 아니라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완전히 막 2대3 막 이런 식으로 싸운단 말이야. 이런 거 너 들어와. 넌 못 들어와. 막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뭐야? 결정 명령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소송이 3심제로 이루어지는 건 알죠? 법원 조직기법에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제 3심제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어요. 민사, 형사 먼저 여기를 보세요.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이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는 민사법원의 형사법원의 단독 판사 얘네가 1심이에요. 그 다음에 2심이 합의부가 2심입니다. 합의부가 2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쭉 올라가갖고 이제 대법원, 이 대법원 얘네가 바로 이제 3심이 됩니다. 단독 판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요, 그 판사석에 한 명 앉아 있을 때 있어요. 그게 바로 단독 판사입니다. 혼자예요, 혼자. 그 다음에 이제 좌배석, 우배석 이렇게 해서 배석 판사가 들어와서 총 3명이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3명이 앉아 있는 게 바로 합의부가 되는 겁니다. 우배석, 좌배석 합쳐서 중간에 이제 재판장이 있단 말이야. 재판장. 그게 바로 합의부가 되는 겁니다. 합의부. 그리고 나서 이제 대법원 가는 게 얘네들의 1심, 얘네들의 2심, 얘네들의 3심 이렇게 되는 거야. 3심. 이렇게 해서 3심제가 운영이 됩니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이 만났어. 만나가지고 너 요즘 뭐하고 지내냐? 너 뭐하고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있잖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직업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직업? 이게 뭐죠?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는 게 내 직업이야. 그 얘기는 그 친구가 직업이 뭐라는 거야? 법관이라는 뜻입니다. 법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이렇게 있죠. 1심 법관을 뭐라고 부르지? 1심 법관을 그걸 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판사. 그럼 법관과 판사의 차이는 뭐야? 법관과 판사의 차이는 밖에서 내가 이렇게 만나지? 만나면 걔는 법관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 그러면 난 밖에 있을 때는 나는 그냥 신민이죠.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난 뭐가 돼요?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강사가 되는 거야. 그쵸? 그건 마찬가지야. 걔네들이 밖에 있을 땐 법관이에요. 그런데 201호 법정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재판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판사가 되는 거야. 판사가.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가 되는 거야? 밖에서 법관이라는 것은 걔는 법관이라는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거야. 공무원이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법부의 기관이 되는 겁니다. 기관. 기관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이제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법관이 1심 법원으로 가게 되면은 걔는 판사라는 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2심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판사라고 불러. 그러면 대법원 3심으로 가게 되면 뭐라 불러요? 대법원은 대법관이라고 부릅니다. 대법관. 대법관한테 판사님 그러면 이게 상당히 곤혹스러워합니다. 난 판사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1심, 2심은 뭐야? 판사. 그 다음에 3심은 대법관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민사나 형사는 저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 우리 행정사건으로 한번 와볼게요. 행정사건. 행정사건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 행정소송입니다. 단독판사는 한 명이죠. 재판부가 한 명이야. 합의부는 재판부가 3명이죠. 사람이 여러 명이면은 배가 어디로 가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배는 정확하게 가죠. 신중하고 그리고 빨리 갑니다. 그렇죠? 산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얘들은 산으로 가야 돼. 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합의부 3명이야. 3명. 3명이라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좀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행정소송은 민사나 형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야. 어려운 사건이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갑니다. 여기서부터. 합의부 여기서부터 갑니다. 여기서부터 가고, 그래서 우리는 2심이 중간에 고등법원이에요. 고등법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3심이 대법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3심의 최종심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출발 자체가 민사나 형사 쪽의 2심 수준입니다. 상당히 좀 높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얘네가 1심, 얘네가 1심, 그리고 얘네가 2심, 얘네가 2심, 그리고 얘네가 3심 이렇게 돼요. 여기에 있는 요 합의부가 원래는 행정법원입니다. 행정법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요 행정법원이 서초구 우면로에 있는 가정법원 옆에 있는 행정법원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으면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까지 올라와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어서 그냥 지방법원의 본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거기로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고등법원 집어넣고 2심 집어넣고 3심 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행정법원이 서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 얘랑 사이즈 맞춰야 되니까 합의부로 집어넣습니다. 합의부로 집어넣어서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급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한 거냐면 이 1심의 이 친구들 있잖아. 그죠? 이 친구들이 행정소송에서 이 1심에 있는 이 친구들이 뭐를 하기도 하고 뭐를 하기도 하냐면 판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나 명령을 하기도 하겠죠. 이런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1심에서 내가 졌어요. 또는 1심에서 소송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냐? 바로 위에 있는 2심. 상급법원에 가갖고 1심의 이러한 재판들에 대해서 내가 따질 수가 있어요.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 여기서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상소라고 하게 되고 얘네들의 판결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를 상급법원으로 올라가는 것도 상소라고 하게 되고 얘가 이렇게 올리는 것도 상소라고 하게 되고 올리는 것도 상소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 상소잖아. 다 상소잖아. 그런데 이름이 3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여기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상소를 하면 이런 상소를 우리가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 그 다음에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상소를 하게 되면 판결은 뭐야?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했지? 여기에서 불복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맨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 그 다음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불복해 올라가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항고라고 불러요. 항고 부르는데 요건 두 번째여서 그냥 제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제자를. 그러면 종류는 3개가 있는 거야. 1심 판결에 대해서 상소하는 항소, 2심 판결에 대해서 상소하는 상고, 그 다음에 1심과 2심의 결정 명령에 대해서 상소하는 항고. 이렇게 총 3개가 있는 겁니다. 3개. 힘들어? 죽겠지? 힘이 훅 빠져. 재미 하나도 없어. 행정법 왜 이래? 행정법 왜 이러냐면 근데 잘 선택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선택을 안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잘 선택한 거야. 왜냐면 사회 선택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합격하고 떨어질 거예요. 저주 퍼붓는 거예요 지금 제가. 걔들 안 돼요 죽어도. 왜 안 되냐면 합격도 힘들지만 사회 과목으로는 합격이 거의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만약에 합격을 해서 연수원을 들어갔어요. 공무원이 됐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건데 들어가서 쓰는 물건은 국어도 안 쓰고 영어도 안 쓰고 사회도 안 쓰고 행정학도 안 써요. 들어가서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행정법밖에 안 씁니다. 들어가시면. 행정법을 공부 안 하고 공무원이 돼갖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사법 공부 안 하고 막 사회 이런 거에서 들어간 친구들이 연수원 중간에 막 나오고 공무원 합격해놓고 나서 다른 일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행정법 선택은 길게 보면 잘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277, 278페이지 실체법, 절차법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 뒤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기 쉬운 행정법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2번째 시간, 3번째 시간, 4번째 시간은 앞부분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뒤에 있는 알기 쉬운 행정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기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진도가 어디냐면 오늘 진도가 맨 앞에 목차 한번 볼게요. 목차 보시면 매직 기본강행정법, 원행정구제법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대상적 격으로 할 겁니다. 매직 5번입니다. 26페이지. 이게 오늘 진도입니다. 오늘 진도 대상적 격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시계로 벽시계로 35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